최근에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전에 추가 투입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3만 명을 보낸다, 5만 명을 보낸다. 사실은 푸틴의 입장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찮은 존재였을 텐데 거의 동맹국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뜻밖의 고전을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북한 김정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찾는 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북한 이슈를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이신 이영종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슈가 이제 또 돌아오는 바람에 다시 그러니까요. 또 교수님 뵙게 바쁘시겠어요. 돼서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전략연구센터의 북한 연구센터장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 중앙일보 기자도 하셨었죠. 네, 기자를 하고 올해로 한 34년 이렇게 북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정은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찾네요. 네, 그러니까 인기하고 네, 그 사람이나 지도자 또 네. 체제의 어떤 선악 도덕적인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시진핑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푸틴하고는 뭐 9월달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이건 어느 것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가장 임박한 게 푸틴하고 만나는 부분이 네. 다음 달 초에 뭐가 좀 날짜가 9월달이요? 잡힐 것 같습니다. 네. 네, 9월달에 네.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그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연례 포럼인가요? 예, 이게 극동 연방대학이라고 네. 그 블라디보스톡에 좀 괜찮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루스키 섬이라고 거기 네. 아주 경치가 좋은 그 우리 같으면 약간 해운대 해변 같은 곳에 캠퍼스가 아하. 길게 조성돼 있는데 푸틴이 이 극동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네.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연방대학을 잘 지었고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좀 주도하는 경제 포럼을 해마다 주최를 하는데 아하. 푸틴이 여기에 꼭 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이제 회의도 참관하고. 네. 그러니까 푸틴이 사실 모스크바에서 이쪽 극동까지 온다는 게 보통 일정이 아닌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네, 상당히? 그만큼 이제 여기에 애정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사실 모스크바까지 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은 꼭 기차 타고 다니죠. 네, 열차로 가면 시간 많이 걸리고 사실 김정은의 전용기가 네. 거기까지 단번에 이렇게 날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극동에 오는 길에 좀 네. 만날 거다. 음흠. 2023년에도 9월에 김정은하고 푸틴이 정상회담을 한 것도 네. 극동 지역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날 거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전에 추가 투입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뭐 3만 명을 보낸다, 5만 명을 보낸다, 뭐 그 설왕설래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숫자가 좀 차이가 있고 이런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그 숫자를 언급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가 물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발표라든가 어떤 전망을 접할 때는 약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러시아하고 치르는 과정이니까 네. 가능하면 북한군의 전력이라든가 또 무기 지원 내용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조금 더 위협받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나토라든가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당국이 네. 북한군의 동향을 저는 가장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그냥 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국방정보본부나 이런 데서 네. 무기 실은 컨테이너 열차가 얼마나 오가느냐 이런 걸로 추산을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기네들의 사활 전황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북러 간의 군사 밀착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지금 러시아 내에 북한군 병력이 추가로 투입됐을 때 훈련을 시키거나 임시로 머물 캠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조성하는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휴민트망이라든가 이런 걸로 파악을 해가지고 3만에서 최근에 이제 5만 명까지. 상당히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사이즈를 보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푸틴의 입장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찮은 존재였을 텐데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된 게 거의 동맹국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혈맹이죠, 이 정도면.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뜻밖의 고전을 하는 상황. 네. 특히 러시아가 자기들 본토인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으로 뺏긴 상황. 네. 이런 정말 망신스러운 상황인데 김정은이 자진해서 어허. 병력을 전투병이니까 이제 14,000명 정도를 보내가지고 그걸 탈환시켜 줬잖아요. 네. 그리고 2,300명이 죽었습니다. 북한.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내의 영토를 북한군이 투입돼서 탈환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뺏겼던 러시아 땅을 거기서 전투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퇴출시킨 그런 탈환 작전을 자기네들이 가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파병을 그렇게 5만 명씩 한다면 네. 뭔가 대가를 요구할 텐데요. 어떤 거를 북한은 받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병사들이 용병 형태로 가는 거니까요. 네. 참전 수당을 받습니다. 아, 예. 돈을 병사 받는 1인당 이제 월 한 2,0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10,000명 규모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1년에 이제 적어도 몇백억 규모를 김정은이 챙길 수 있는 캐시로 챙길 수 있는 이런 팍팍한 부분이 살림에 있고. 굉장히 큰 도움이겠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전사자라든가 네. 또 사상자 생기는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무기 지원에 따른 보상도 있습니다. 지금 핵 150 추진 잠수함 뭐 그런 거 해줄까요? 그러니까 152mm 포탄 이런 거 1,200만 발이나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1년에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게 100만 발에서 200만 발 정도면은요. 네. 북한이 총력을 다해서 6년에서 한 12년 걸릴 포탄을 다 줬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낡은 포탄이라든가 이런 거 구형 폭탄을 수출한 다 거네요. 러시아에다가 팔고 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 군수 공장이라든가 이런 포탄 생산 라인을 현대식으로 개선을 한 다음에 네. 거기서 현대화된 포탄을 생산해서 러시아도 주겠지만 네. 자기네들의 무기고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정말 걱정인데요. 그러면 우리 그렇죠. 우리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군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드론 전술이라든가 이런 가장 현대화된 전쟁을 현지에서 체험한다는 거. 예. 그런 거에다가 무기 체계가 또 현대화된다는 거. 네.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이제 쏴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3만에서 5만 북한군이 투입된다는 것과 함께 나온 소식이 북한군 미사일 부대가 이제 현지에 진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포탄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의 포병들이 가가지고 같이 러시아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만든 폭탄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 네.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엄청난 실전 테스트를 거치는 거고 그거 거치고 나면 북한군 사기가 뭐 그야말로 그렇죠. 뿡뿡이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위협으로 정말 한반도로 큰 위협일 돌아오게 것 되는 같은데요.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하는 회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1월 달 회담설도 나오고 그러고 있던데요.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네. 트럼프가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기회가 11월 에이펙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네. 중국 선전 심천에서 열립니다. 네. 작년 우리 9월 달에 경주에서 열렸던 했었죠. 10월에 네. 열렸던 그거랑 똑같은 회의인데 거기에 트럼프가 오게 돼 있거든요. 예. 9월 24일에는 이제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이제 11월에 오는데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이 조금은 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11월 에이펙 회의 때가 아닐 것이다. 조금 더 땡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하면 미국의 중간 선거 트럼프한테는 이제 재평가를 받는 기간인데 이게 11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11월 말입니다.
하수에 있습니다. 아, 네. 선거 전략으로 쓴다면 시기가 안 맞는군요. 이펙은. 지금 모든 분석들이 트럼프가 왜 김정은한테 다시 러브콜을 보냈을까 이런 맥락이 네. 이란 전쟁에서 지금 많이 실점을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살골 넣은 예, 거기 셈이죠.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어떻게 교착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가 그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한테 러브콜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중간 선거 이후에 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아. 그렇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전에 오는 그런 기회 말고도 아시아 지역의 정상회담 김정은만 만나기 위해서 한반도를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순방 기회를 만들어서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0월 달쯤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니까 9월 24일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예. 11월 말에 오는 일정이니까 그 사이에 10월 달에 다른 일정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올 가을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은 그거 하려고 할까요?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 완전히 정말 뭐 좀 망신살이 뻗쳤잖아요. 최고의 굴욕을 맛봤는데 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작년 10월에 경주에 트럼프가 왔을 때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냈는데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난 5월에 트럼프가 베이징에 왔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베이징에 오면은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아마 김정은은 좀 기대를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허. 최선희 영상한테 야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또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해둬라 이렇게 했을 텐데 트럼프가 이런 방구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게 워낙 그 당시에 중요한 회담이었으니까 그런 기회를 놓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보다 더 좋은 미국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앞으로 없다는 거죠. 아, 김정은에게. 예, 김정은의 핵 보유라든가 이런 거를 너 대단하다, 뉴클리어 파워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스마트하다, 김정은과 나는 관계가 좋다 이러면서 뭔가 북미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이 네. 트럼프 이후에 또 나올까? 저는 없다고 본다면 네. 트럼프 임기 내에 김정은은 뭔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판을 내려 할 거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뭘 얻으려고 할까요, 김정은은? 일단은 핵보유국 지위죠. 핵보유국 네. 지위. 그러니까 그걸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80년 동안 북한 정권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요. 네. 노선 자체는 반미였는데 네. 그 모든 과정이 보면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 미국으로부터 국가 체제로 인정을 받는 거. 그러면 예. 뭐가 굉장히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일단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네.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그러면 이제 무역을 할 수가 예, 있나요? 그럼 경제 문제가 풀리고 그다음에 국제 금융 전산망에 북한이 편입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북한이 어떤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모든 문제가 경제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대북 제재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제재 자체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자초를 한 측면은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현상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트럼프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 보유지 않습니까? 그 핵을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5개의 핵 보유국 공인국가 외에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네. 이렇게 세 국가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데 9번째 핵 보유국 카테고리 안에 네. 자기를 좀 넣어달라.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핵 군축 협상이라는 테이블로 다음번 3라운드는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네. 무역 제재 또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이 풀려서 네.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지겠군요. 그렇죠.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북한 핵을 그냥 너희 뭐 더 심각하게만 안 가면 그 정도는 인정할게. 현상 유지 네, 정도. 또 네.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는 ICBM을 통해서 핵 ICBM 위협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한반도의 안정 유지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그냥 자기들 말로 간고분투해왔던 그 종착점에 도달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거의 상징은 어떤 장면으로 나타나느냐. 워싱턴과 평양에 이제 성조기와 인공기가 휘날리는. 서로 예. 대사관을 교환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수교 내지는 관계 정상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라 그러거든요. 네. 수교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과거에 한국과 미국 간에 수교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제국 시절부터 수교 관계가 있었으니까 북한을 포함한 대한제국. 수교가 있었으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과 어떤 국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 그래도 그거 자체를 관계 복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원이라는 말을 하는 정상화. 네, 정상화. 네. 그리고 북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북일 관계도 새로운 수교라기보다는 이제 정상화, 관계 정상화로 가는 그런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받으면 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핵 위협에 그냥 노출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핵의 어떤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예전부터 네. 북한의 핵 위협이 있을 때부터 항상 경계해 왔던 상황. 북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로 사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도 네. 미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서 나오는 반응, 기자들의 네.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안보에 즉각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제 그런 생각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게 한반도 내 주변 수역에 어떤 위협이 되는 거 네. 그건 우리가 주한미군이라든가 또 동북아 안보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면 되는 거지 미국이 본토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굳이 신경 쓰진 않는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탄도미사일 도발. 김정은이 아주 친절해졌습니다. 사거리를 정확히 알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 미리 일본 알려줍니까? 예,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옆에 떨어진 700km 날아간 미사일도 네. 우리가 690 몇 킬로 날아갔다고 밝히잖아요. 네. 한국을 겨냥해서 훈련을 하는 미사일도 이번 날아간 건 60km 장사정포 또 미사일인데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서 90km를 날아갔다. 또 170km 날아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트럼프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거죠. 미국은 네, 겨냥한 트럼프 게 형님, 아니다. 우리는 요거 우리를 위협하는 한국에 대해서 서울과 수도권 아니면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거기까지 하는 훈련이고 미군 기진 네, 타겟이 아니다. 일본이 또 최근에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재무장화 이런 거 했으니까 우리가 700km 쐈지만 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고 이런 거지 형님을 겨냥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그냥 눈 감아 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군요. 적어도 올 들어와서부터는 김정은이 절대 미국을 자극하거나 트럼프 이름을 거명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군요. 네. 그럼 우리는 정말 겁나는 일이네요.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뭐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트럼프에 의해 가지고 축소가 됐지만 축소됐죠. 충격이에요. 북한은 습성대로 계속 비난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일한의 어떤 군사 책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미국과 일본을 사실 때리질 않습니다. 한국만 패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네.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군사 노름에 추종자인 한국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국만 팹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한 거. 네. 그러면 그 트럼프의 의도는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정상회담을 하는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빅터차 교수도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뭐 일부분 동의를 하는데 일단 김정은한테 너와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옛날처럼 복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작년 10월 경주 에이펙에 왔을 때라든가 그 이후에 몇 차례 있었지만 네. 다 그냥 립 서비스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카드를 던짐으로써 네. 내가 너와의 대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어떤 전통적인 대북 압박 카드도 포기하거나 레벨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 거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마음이 좀 상당히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실기동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뭐 전략자산 전폭기라든가 핵 잠수함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는다. 네. 이거는 김정은에게 있어서 자기네들이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소모를 해야 되는 전력 소모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경감시켜 줄 수도 있고 심리적인 위협감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아 이거 괜찮은데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로는 분명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제는 김정은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중간 선거 이후 내년이 되면은 네. 트럼프도 이제 막바지 아닙니까? 2년 남은 그거면 뭐, 네. 뭐 트럼프가 장기 집권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도 이제 쫓기는 단계가 되고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모종의 합의를 한다 그래도 그걸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압박감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올해에는 김정은이 아마 응할 겁니다. 응하는데 다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한 가지 고민은 있죠. 네. 트럼프 2기의 미국 행정부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기 때는 자기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또 외교력, 군사력을 해외 투사해서 압박을 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1기 때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날 때 보면은 네. 뭔가 그냥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뭐를 내어줌으로써 김정은과 협상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미군 유해 북한이 내주겠다 이러니까 그때도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돈 만드는 거 이거 왜 하냐 해가지고 똑같이 김정은의 환심을 사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때도 그랬었군요. 그렇죠. 그때도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카드를 썼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카드를 다시 한번 쓴 건데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 곰곰이 보면 아 그때는 트럼프가 그냥 이렇게 좋은 표정과 말과 이런 걸로 했는데 이제는 올 1월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압송, 네. 그다음에 2월 28일 날 이란 알리 하메네이 참수 네. 이거를 보니까 말 안 들으면 이제는 그냥 패거나 죽여버리는구나. 네, 그냥 죽여버리더라고. 뭐 마두로도 트럼프 앞에서 뭐 까불고 뭐 이렇게 네. 트럼프 흉내내고 이러니까 바로 처치해버리고 네. 이란하고의 문제가 정말 김정은한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란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오만의 주제로 진행되는 와중에 최고 지도자를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참수를 해버렸잖아요. 지도부를.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이게 압박을 해서 나가서 회담을 하는 것도 있지만 회담을 해도 미국의 또 트럼프의 뜻에 따라서 협상에 응해도 죽이는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일 수 있죠. 예. 그 이전까지는 분명했습니다.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면 압박이 계속 세지고 트럼프가 말은 립서비스를 러브콜을 보내면서도 계속 압박을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나갈 타이밍을 정해서 트럼프가 때리기 직전 그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나가면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간다 그래도 이게 방심하다가는 참수당해. 네, 죽을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노이 때의 굴욕이라든가 이런 트라우마를 김정은이가 완전히 벗어났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남한에 대해서는요.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네. 그러면서 또 그 휴전선 이런 데는 또 철책 막 갖다 쌓아놓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 또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네. 트럼프한테 대굴욕을 맛본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였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사실 북미 관계의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많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랬었죠. 당시 이제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반도 운전자론도 했었고 뒤에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를 태우고 가는 길은 내가 간다 이거죠. 그게 네. 좀 약간 뭐 몽상이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싱가포르에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조언을 김정은이 진짜 믿은 거죠, 진심으로. 아. 영변의 핵 원자로라든가 이런 거 너가 포기하면 트럼프가 이제 대북 제재도 해제하고 너를 인정할 수 있을 거다. 열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를 가면서요. 몇 차례 서울의 청와대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거 정말 맞냐? 아직도 변동 없냐? 우리 정부에서 이제 컨펌을 해줘. 갔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을 믿었는데 완전히 네, 망한 거군요. 트럼프한테 야 트럼프 형님 우리 영변도 이제 저기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잘 해보시죠. 저번에 지난번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트럼프가 영변 그거 아는데 그거 뭐 낡은 시설이잖아. 다 알아. 근데 너 거기 말고 딴 데다 또 새롭게 시설 짓고 있더라. 우리가 다 파악했어. 김정은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버어버 하다가 트럼프는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다음에 보자. 그냥 퇴장했죠. 일어났고요. 네. 김정은이 뭐 잡으려고 이러는데 통역이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통역을 뭐 숙청을 했니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은 볼턴 보좌관의 해고록에 따르면 트럼프한테 정말 치욕스러운 네. 트럼프가 뭐 김정은한테 너 여기 열차로 60시간 걸려서 왔더라. 내가 돌아가는 길에 내 비행기에 태워서 평양에 내려주고 갈까? 이런 조롱까지 완전히 받았거든요. 조롱을 했군요. 그런 굴욕을 맛보고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요. 최선희 외무상 네. 여성이잖아요. 거기 빼고 나머지는 정말 김정은한테 죽도록 맞았답니다. 맞았다 그래요. 그냥 때렸어요? 네. 이건 제가 최근에 이 정상회담 이거를 다시 취재하면서 열차에서 청와대로 전화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기사를 이제 그 당시에 쓴 적도 있었고 그 뒤에 그 취재원이 누구냐 해가지고 제가 조사까지도 받았었는데 최근에 정부 고위 당국자 그 당시에 관여했던 분 얘기로는 돌아가면서 우리 첩보였겠죠 물론 네네. 뭐 감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죽도록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화가 나서 그걸 화풀이를 해야 되군요. 김정은이에요. 네. 집권해서 초기에 27살에 집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김정은의 워딩이라든가 이런 건 안 나오고 뭐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는 간부들에게 뭐 이런 걸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이 막 이러는 게 그냥 무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정원에서 입모양을 분석했어요. 어허. 그 입모양 분석하는 전문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 입모양을 다 듣게 한 뒤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분석해내거든요. 네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절반이 욕이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간부들한테 27, 8 된 이 최고 지도자가 네. 그냥 욕하는 거예요. 반이 욕인 거예요. 하긴 뭐 고모부 장성택 이렇게 처형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뭐 그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북한 관영 매체로 잘 편집돼서 이미지 메이킹이 된 김정은과 네. 실제 3대 세습제 가업으로 거의 어마어마한 북한 권력을 이어오고 정말 뭐 서늘한 곳에 가서 묻어버려라 이러면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네. 그런 공포 정치 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군요. 와. 직접 때릴 정도. 그 정도로 정말 컸으니까 굴욕적이었군요. 네.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곧바로 김정은이가 그해 2월에 그리고 나서 네. 4월에 최고인민회의 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데 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까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 차례 정상회담하고 백두산 가가지고 네. 손 흔들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
그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그때 나옵니다. 거군요. 바로 직후에 2달 뒤에. 그리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으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스토리를 알아야 그걸 두고 하는 거구나. 너 때문에 내가 망한 그렇죠. 거야. 너를 믿어서.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너 믿었다 내가 망하고 대망신 당했고 간부들이나 주민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그렇겠죠. 전적으로 김정은 책임이에요. 제가 보면. 북핵이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 중차 대안, 북한 체제 명운이 걸린 거를 왜 맨날 자기네들이 취급도 안 하고 적대하고 노골적으로 깔아뭉개던 남조선한테 네. 귀동냥을 해가지고 듣고 그러네. 플랜 B도 없이 가가지고 당해놓고 그걸 문재인 정부에다 화풀이한다? 그것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한에 대한 정책을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더 이제 무력 공격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화풀이를 하고 나서 그 연장선상에서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지 그거 않습니까? 폭파시켰죠. 상징물을 네. 폭발시키고 뭐 네. 금강산 뭐 개성공단 다 완전 중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김정은이 2023년에 대남 적대를 하면서 나온 멘트가 이제 결정타였죠. 뭐냐면 보수의 탈을 썼건 네. 민주의 간판을 내세우건 다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사실 북한이 한국의 보수 정부와는 좀 각을 세우지만 진보 정부와는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우호적인 세력조차도 이제 다 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세 차례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진보 정부 대통령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거 해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다 우리의 적이고 우리를 녹여 먹이려고만 하더라. 예. 이런 연장선상에서 대남 적대를 내놓으면서 네. 또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도 물론 거두려고 했겠죠.